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번째 챕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챕터에서는 조건과 자원이 아주 큰 규모, 지구적인 규모에서 생물의 군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그 4-4, 지구적 환경에서 자연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 생물 군계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물 군계, 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군계, 즉 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후에 의해서 지구적인 규모에서 나누어지는 생태계에 포함되는 생물의 집단을 일컫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의 패턴을 나누는 데 있어서 생물 지리학자에 따라서 인정하는 생물 군계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단지 예를 들어서 5종류의 생물 군계로 인정을 하고 또 다른 그룹의 학자들은 더 많은 수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뉘어지는 한 8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물 군계를 나누는 학설을 따라서 강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열대우림, 사바나, 온대초원, 사막, 온대림, 북방 침엽수림, 그리고 툰드라로 분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의 생물 군계에 대해서, 육상 생물 군계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대우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우림 군계는 진화된 생물 다양성의 절정 상태에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른 모든 육상 생물 군계들은 열대우림 군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하고 조건이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우림은 연간 1제곱미터당 고정되는 탄소량이 1000g을 초과해서 1차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물 군계입니다. 즉, 특히 녹색 식물에 의한 광합성에 의한 탄소의 고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생물 군계인 거죠.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연중 높은 태양 방사와 규칙적이고 확실한 강수량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태양 광선이 충분하고 강수의 패턴도 충분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록성 잎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산림의 숲 지붕, 캐노피 맨 위쪽의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대우림의 지표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 바닥 부분을 보면은 이제 쓰러진 나무들에 의해서 그 숲 틈이 형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에 의해서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어둡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종의 어린 식물들과 어린 나무들은 이러한 그늘 밑에서 성장을 늦추고 있다가 큰 나무가 쓰러지거나 하는 등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또는 화재 등에 의해서 그 캐노피, 숲 지붕이 열리면은 그 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생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목본 식물들이 숲 지붕 캐노피 맨 위쪽에서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고 또 앞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을 기어 올라가는 또 그 식물들이 있고 그래서 숲 열대우림에서는 숲 지붕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탄소 고정과 광합성에 기반한 탄소 고정이 일어나고 그 밑은 상대적으로 그늘이 져 있어서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 생장하고 있거나 숲 틈이 열렸을 때 어린 식물들과
어린 목본들이 빠르게 생장을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열대우림에서 거의 모든 작용들, 예를 들면은 광합성, 그리고 개화, 결실, 포식, 그리고 초식 등까지도 숲 지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본은 물론 대부분의 식생이 숲 지붕까지 도달하는 식물 형태를 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무화과 종류를 포함한 덩굴 식물은 나무를 타고 맨 상층부인 숲 지붕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착생 식물은 상층부의 습기 찬 가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생 식물은 나뭇가지에 갈라진 틈의 부식물로부터 이제 부족한 무기질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상층부로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대우림에서 가장 활발한 생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합성을 포함해서 특히 식물들에 의해서 이곳을 사실은 연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나무들의 상층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생태학자들은 목본의 종류를 동정하기 위해서 꽃을 채집하고 또 나무를 타고 올라갈 어떤 장비나 시설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대우림을 특히 열대우림의 숲 지붕, 캐노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뭐 예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숲 상층부에 있는 그 생물을 예를 들면 생물의 일부, 꽃 같은 것을 채집하기 위해서 원숭이 같은 동물을 훈련을 해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예전에는 이제 열기구를 이용해서 위쪽에서부터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이 무인 비행기,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열대우림의 숲지붕, 상층부를, 최상층부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열대우림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연중 높은 태양 광선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강수량의 기인에서 일반적으로 동물과 식물이 연중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연중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지만은 순서대로 꽃을 피우고 뭐 열매를 맺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A와 B를 위쪽 그림인 A와 밑에 쪽 그림 B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열대우림에서 식생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A에서 보시는 그림은 서인도 제도 산림에서 미코니아 속에 존재하는 목본 18종류가 언제 과일이나 종자의 생산을 하는지 연중 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해서 언제 그 다음에 1월까지 해서 언제 과일이나 종자를 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자, 이 같은 속에 속해 있는 다른 18종의 식물들이 일단은 연중 성장을 하고 과실을 맺지만은 그 시기가 다들 약간씩은 다 틀리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밑에 자료는 온대 기후인 폴란드 지역에서 낙엽 수림에서 초본들이 언제 과일과 종자를 생산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4월과 7월까지만 나와 있고 4월 초순과 6월 중순 이후에는 더 이상 과실을 맺거나 종자를 만드는 식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즉 연중 이 식물들이 과일이나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온대 지역에서는 제한된 기간 동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 열대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과실과 종자가 일정 시기에 집중돼서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열대우림과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대우림에서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의 다양성도 매우 높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우림에서 식물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초식동물에 그만큼 이용 가능한 자원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즉, 초식동물도 다양하면은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도 당연히 다양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고 신선한 식물을, 특히 식물 중에 어린 잎을 연중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종자와 과일이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식자들에게는 연중 먹이 걱정 없이 계속적으로 자원이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색으로 지금 줄쳐져 있는 부분들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면은 이것들은 각각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갈색은 다람쥐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원숭이류, 그 다음은 혼빌이라고 써져 있는 콧불소, 그 다음 밑이 기린, 그 밑이 뭐 다른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맨 위쪽에 녹색 부분을 보시면은 이것들은 각각 종류가 다른 목본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목본 식물들마다 밑에 원형으로 되어 있고 파이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년 중 어느 기간 동안에 과일을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각각 식물들, 녹색들, 즉 파이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시면은 이 식물들이 과일을 생산하는 시기는 각각 생물종마다 특이적으로 1년에서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또는 봄에서부터 겨울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식물종들이 연중 각각 어느 때에 특정 기간 동안에 과일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 파이들을 오른쪽으로 이제 쭉 연결해서 보시면은 그 생산하는 시기가 다 서로 겹쳐서 1년 내내 과일이 서로 다른 식물로부터 다른 시기에 생산이 되고, 이렇게 1년 내내 각각의 동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다람쥐를 보시면은 이 다람쥐 중에 맨 위에 종인 랍투파 비콜라라는 종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쭉 파이를 따라가시다 보면은 파이 중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1년 내내 합쳐보면은 1년 내내로 꽉 차게 됩니다. 즉, 이 다람쥐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은 1년 내내 이 열대우림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열대우림에서 우리가 높은 동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초식동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생물 군계인 사바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는 소형 목본이 특징적으로 산지하는 지금 그림과 같이 초원 식생입니다. 즉, 광활한 면적에 이렇게 목본 식물이 드물게 산지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조절 인자가 없다면 이곳은 목본이 우세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 목본이 이 생물 군계를 우점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바나에서는 왜 목본이 이곳에 드물게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로 초식 동물의 무리가 먹이 선호도에 있어서 초본 벽과 식물을 선호하고 목본의 재생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벽과 식물은 초식 동물에 의해 뜯어 먹힐 때에
싹의 분열 조직과 배발생 조직이 보호돼서 또는 혹은 지표면 아래 부분에 존재해서 보호되지만은 목보는 조직이 그 새싹을 먹는 동물에게 완전히 먹힘으로써 초본이 선호되고 목본의 재생이 불가능하게 억제시킴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목본이 매우 드문 식생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불입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불은 건기의 주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불은 초식동물과 마찬가지로 그 밑에 식물의 지하경과 재생 보호 조직을 가진 다년생 벽과 식물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전체 목본식물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본식물 같은 경우에는 타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라지지만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벽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발생 조직들이 지표면 아래, 분열 조직들이 지표면 아래 보호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에 의해서 화재에 의해서 선택될 때 초본 식물이 더 유리하게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인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온대초원입니다. 온대초원은 모든 대륙에서 아주 넓은 면적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자연 식생이고요. 일반적으로 강우량이 적당하고 토양이 비옥한 북미에 키가 큰 벽과식물이 우점하는 프레리와 또 남미의 팜파스,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형적인 반건조 지역이며 키가 작은 벽과식물이 우점하는 스텝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초원들은 계절적 가뭄은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또 식생이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초식동물 또한 앞서 사바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생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 초원 중에 많은 부분들이 강우량이 적당하고 토양이 비옥하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1년생 작물의 경작지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온대초원 중에는 인간에 의해서 변형된 경작지의 형태를 띈 곳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실 생물 군계는 아주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죠. 사막입니다. 사막은 생물 군계 가운데 아마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너무 건조해서 어떠한 식생도 지속적으로 형성되질 않습니다. 자, 이러한 사막 식생은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들이 예측 불가능한 강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가지기보다는 이 강우가 한번 내리면 자극을 받아서 발화하는 기회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건조한 사막 식물의 사막 환경에서 느린 생리작용으로 장수하는 식물들입니다. 즉, 기회주의적인 앞서 말씀드린 생활 양식과는 다르게 선인장 그리고 다른 다육식물들은 오랫동안 기곡을 닫은 채로 생리적 불활성 상태를 견딜 수 있는 형태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건조한 사막에서 결빙 온도는 통상적으로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이 지역에서의 서리에 대한 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으로 느린 생리작용을 하면서 장수하는 식물이 두 번째 사막 기후에 적응된 식물의 종류들입니다. 자, 다음은 아마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장 친숙한 온대림입니다. 이 온대림도 온대림 안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식생들이 산재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이 온대림에서 수령이 오래된 목본이 고사하고 새로운 정착자에게 개방 환경을 제공해주면서 새로운 천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지역에 군데군데 산재함으로써 굉장히 이질적인 식생들이 모자이크 형태로 산재에서 존재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한 이 온내림은 계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그 동물들의 출현이 상당히 다른 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북방 침엽수림과 툰드라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방 침엽수림과 같은 경우에는 목본 식물상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다양한 나무보다는 일부 수종들이 우점을 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그래서 겨울이 조금 덜 혹독한 지역에서 이제 이러한 목본들이 보이는데요. 자, 그런 목본 종류에는 상록성인 소나무류, 그 다음에 낙엽성인 잎갈나무류, 그 다음에 자작나무류, 그 다음에 사시나무류가 일반적으로 우점하거나 이제 호남림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곳 중에서 이제 목본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우리가 툰드라라고 그 생물 군계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일반적으로 제한된 식생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툰드라와 북방 침엽수림 현재 이 두 생물 군계로 분류되는 지역은 약 2만 년 전에 축소하기 시작한 마지막 빙하기 동안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기온은 다시 높아졌지만은 아직 식생이 그러한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여전히 제한적인 그 식생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조건과 자원, 이 조건과 자원이 어떻게 전 지구적인 환경 또는 국지적인 환경에서 다를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개념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과 자원의 상호작용으로 큰 규모이든 작은 규모이든 전체 생물 군집의 구성이 결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생물 군계를 우리가 특히 육상 군계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숙제로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큰 산맥 중에 하나인 로케이 산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하면서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지적인 기후, 큰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태양광선의 양에 따라서 또는 해류의 영향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은 육상 지형에 의해서 그곳의 조건과 자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